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사회 시간 어떤 거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빛낸 위인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주변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용맹한 장수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회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장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고려시대에 살았던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은요, 고려시대 출신 사람이고요. 강감찬 장군은 어떤 대첩이 강감찬 장군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귀주대첩이 관련이 있고, 귀주대첩에서 어떤 족을? 그렇죠. 거란족을 밀어내고 물리쳐서 전투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거 봤어요? 귀주대첩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귀주대첩은요, 뭐 때문에? 어디의 침입으로 먼저 발생됐다? 거란의 침입으로 발생이 됐고, 고려시대에 거란이 한 번만 쳐들어왔나요? 아니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주 쳐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으로 나누어가지고 선생님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고 가면요.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어느 때? 성종 때.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어서 소선영이라는 장군이요.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서희가 갑자기 나서죠. 서희는 어떤 신하예요? 서희는 칼싸움이나 아니면 말을 타고 직접 싸우는 장군이었나요? 아니죠. 장군은 아니었고 신하 중 한 명이었는데 단판을 짓습니다. 서희가 굉장히 언변술이 뛰어나가지고요. 이 소선영이란 장군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서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우리도 정말로 거란과 친하게 정말 지내고 싶다. 그런데 어디가? 이 지도에서 보면 잠시만요. 여진족. 여기 있는 여진족이 이쪽에 있는 강동 육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란과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거란의 의도가 뭔지 간파를 했기 때문에요. 왜냐면 거란이요, 사실은 고려를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여기 옆에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요, 송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근데 송나라와 고려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란족이 송나라를 침입해서 차지하러 갈 때 뒤쪽에 있던 고려가 우리의 군대들이 다 송나라로 간 것을 보고 고려 쪽에서 또 침입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일단은 고려를 먼저 없애자. 그 다음에 내가 송나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고려를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희는요,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거란족의 소선영 장군과 강동 육주를 가지고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 고려도 거란과 친해지고 싶다.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어디가? 여진이 우리가 친해지는 걸 막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강동 육주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하면 거란과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요, 거란의 소선영 대군과 거란의 왕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고려는 오히려 땅을 뺏기는 입장이 되었다가 침략을 받은 입장에서 강동 육주를 차지하고 땅을 얻어오는, 고려의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요, 이제 성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목종이 올라오는데요. 강조의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종 대신 현종이라는 왕을 올리고 싶어서 목종을 시해하고, 살인하고, 현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제 거란이 보면서, 거란은 호시탐탐 이제 고려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왕을 시해하고 다른 왕을 올릴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거란이 40만 대군으로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현종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침입을 해서요,
우리 그 2차 침입은 거란이 이쪽 개경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현종은요, 멀리 나주까지 내려가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군이 양규가 활약을 해서 다행히 거란이 고려를 다 침략해서 없애는 건 막았고요. 이때부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거란 등의 외세의 침입이 잦아지니까 고려가 불교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 불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3차 침입이 나오게 되고요. 3차 침입이 어떤 거예요? 귀주대첩이 일어났던 침입입니다. 그래서 거란이요, 이제 소배합이라는 장군을 이끌고 10만 대군으로 침입을 해요. 이때 누구?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고려군은 어떻게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냐면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 또 식량 등을 없애서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거란군이 지치고 굶주리니까 이때 고려군이 거란군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은요, 귀주에서요 거란군을 섬멸합니다. 그래서 고려 역사에 적힌 걸 보면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거란의 병사가 귀주를 지나자 강감찬 등이 동교에서 맞서 싸웠다. 아군이 추격해서 석천을 건너 발령을 이르니 시신이 들을 덮고 사로잡은 사람과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무기 등이 모두 헤아릴 수 없었다. 살아 돌아간 자가요, 거란이 처음에 데려왔던 10만 명의 군사 중에서 겨우 수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가 붙여가지고요, 귀주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까지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물리치고 나서 요 거란과 송나라, 고려는 균형을 이루어서 잠시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거란이 3차 침입을 하고 와서 개경까지도 오지 못해요. 강감찬이 귀주 대첩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가 귀주예요, 여러분? 이곳이 귀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주 대첩으로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까지 알아보았고,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지킨 다른 장군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영상을 선생님이 3교시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잘 시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외란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는, 그렇죠, 임진 외란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계의 위인이라고 해서 영국의 넬슨 제독은 프랑스 에스파나 연합 한 대를 기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다에서 싸웠던 장군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보이죠. 세계 사람들이요, 이순신 장군과 많이 비교를 하는 서양인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의 이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순신과 같이,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작은 배로, 적은 배로, 많은 숫자의 일본의 배들을 침몰하게 하고 전투에서 승리한 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 넬슨 제독도 그러한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트리팔가 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트리팔가 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비슷하게 영국의 함대는 굉장히 적은 수, 그리고 프랑스 에스파나 연합 함대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함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습해서 물리친 다음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넬슨 제독의 이 트리팔가 해전을요,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과 비교가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싸워서 이겼고 어떻게 영국을 지키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됩니다.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이 해군 제독 한 사람이 조용히 프랑스로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에르 두 빌레브, 바로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를 패배로 이끈 장본인이었죠.
호텔방에 홀로 앉은 빌레브 제독은 황제 앞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황제의 답장은 오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충격을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되어버렸어. 부디 잘 있어요. 프랑스 해군이 사상의 차이로 인해 분열되는 사이 영국 해군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영국은 사상 최고의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17세기가) 끝나갈 무렵 바다의 최강자는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이요. 처음에 어때요? 그렇죠. 바다의 최강자로 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프랑스가 이쪽을 바다 쪽에서 해군들을 잘 이끌고 배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프랑스 군대 내에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고 와해가 되면서요. 그 틈을 노려서 영국에서 열심히 발전을 하다가 17세기 말에 들어가지고 이제 영국이요. 점점 후퇴를 하게 돼요. 1690년 프랑스 함대는 네덜란드와 영국을 무찔렀고 짧지만 영국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프랑스 해군을 양성한 건 선견지명이 있었던 수상 콜베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콜베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해서 그 해협을 차지를 해야 이 프랑스, 영국 사이,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이쪽 사이에서 패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해군을 열심히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나와요? 영국의 해협. 여러분, 영국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영국은요,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다 일본처럼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바닷길이 막히면 고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데도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프랑스 해군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차지한 적이 있었대요. 모든 해협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국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해야 하며 행동은 공명정대하고 확고하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쓸 땐 엄격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제사피크 전투 후 영국 해군은 운이 다한 듯 보였지만 오히려 바람은 해군의 위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육군과 달리 해군은 능력에 따라 진급이 보장됐고 새로운 사상에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롬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었던 그 시기에 시간에 의해 모든 걸 판단한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에 의해 인물을 평가했으며 선물이나 뇌물 대신 시간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육군과 달리 해군은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인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무역은 제국의 번영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에서 난 커피, 차, 설탕을 실어 오려면 해적이나 경쟁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해군은 이 상선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세금을 걷어들여 70척의 최전방 공격선을 포함해 군함 250척이 넘는 상비군 함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국에서 해군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죠. 영국은 고립되어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배를 다 만들어가지고 서인도 제국이 나오죠. 이게 영국의 식민지인 곳인데 거기서 설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신료를 가져와서 비싸게 이제 팔면서 경제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해군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해군을 존경하는 마음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적과도 대적할 수 있는 큰 규모였죠. 한편 체사피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는 신기술이 개발 중이란 걸 알게 됩니다.
영국 군함은 빨라졌고 프랑스와 스페인 군함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1793년 100척이 넘는 배 하단에 구리를 덧칠하는 대대적인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해군과 그 기반 시설의 강화를 위해 영국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바다 건너 프랑스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와 프랑스의 상인 계급 역시 무역과 국가의 안녕에 바다가 미치는 중요성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죠. 프랑스는 군함을 80척까지 늘렸고 비슷한 규모인 동맹국 스페인 함대와 연합해 수적으로 영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178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 해군은 최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항해 기술도 뛰어났고 군함과 기반 시설도 나무랄 데가 없었죠. 프랑스인들의 기억 속엔 그때가 해군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1789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육군이 전 왕당파와 새로 징집한 신병들을 한데 모아 성공적으로 군을 재정비하는 동안 해군은 풍비박산이 났던 것입니다. 1793년과 94년 자코뱅당의 공포정치 하에서 왕당파 선원들은 탄핵을 당하거나 살해됐고 장교의 4분의 3이 국외로 추방되거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해군의 중추적인 그룹인 5,000명의 포병대원들도 바다의 귀족이라 하여 해산당했죠. 여러분 어때요? 안에서 이제 정쟁이 일어나면서요. 어때요? 원래 해군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영국 사회였기 때문에 해군인 사람들, 해군 장교, 해군 쪽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사람들이 모두 정부 쪽에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주 핵심 세력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탐탁치 않게 보던 사람들이 정권을 이제 바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군을 와해시켜요. 왜냐? 해군들이 기존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두 없애고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해군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영국이 이렇게 약해지면 어디가 영국을 치고 싶을까요? 계속 서로 싸우고 있었던 어디? 프랑스가 영국의 해협을 다시 한번 차지하려는 야욕이 생기겠죠. 2월에 함장으로 임명됐다가 11월엔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났으니까요. 상처가 아주 컸을 거예요. 1795년 다시 해군에 돌아오게 됐을 때도 빌레브는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은 채였고 혁명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목숨이 늘 위태롭고 언제든 단두대에 갈지도 모른다는 걸 의식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제 제독이 된 빌레브와 팔순고령이 된 바럼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결정적인 한판 승부를 앞두고 서로 대치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프랑스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숙적과 싸울 14만 대군을 수송할 바지선 1,400척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나폴레옹은 그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는 24시간 동안 영국 군함들을 영국 해협에서 깨끗이 몰아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작전이 성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프랑스 툴롱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라토세 트레빌 제독이 이끄는 군단이었는데 불행히도 1804년 트레빌 제독이 사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나폴레옹이 계속 나오죠. 1805년 정도에 유럽 대륙은 나폴레옹, 여러분도 유명한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 1세가 이끄는 프랑스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상은 여전히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자신의 해상을 봉쇄, 즉 막은 것을 통해서 프랑스의 해군력이 크지 않게 제한하고
프랑스가 영국 본토를 침입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 상륙을 해야 영국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 상륙해서 차지하는 작전을 그러니까 작전을 실행하고자 이 영국이 지금 해상을 막고 있는 것을 돌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에스파냐, 이제 지금은 스페인인데 그때는 에스파냐죠. 그때는 프랑스가 스페인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함대를 편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합함대를 편성해서 해상 봉쇄를 돌파를 하고 영국 본토에 상륙을 하자. 영국의 해군들을 다 물리치고 영국 본토에다가 상륙을 하겠다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것에서 영국은요, 허레이쇼 넬슨,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넬슨 장군이라는 사람을 내보내서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뒤로 넘겨볼게요, 여러분. 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툴롱 함대는 넬슨에게 봉쇄당한 상태였죠.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네. 그래서 이때 프랑스의 장군이 이런 말을 하게 돼 장군입니다.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지만 자네에겐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네. 1805년 1월 18일 빌리브는 툴롱을 벗어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3월이 되자 빌리브는 마침내 툴롱 봉쇄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로 간다고 믿은 넬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항로를 잡았죠. 빌리브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할 무렵 사퇴 의사를 알지도 못했던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의 운명은 제독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데 달려 있어. 이번 작전으로 제독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기억될 것이요. 빌리브는 마르티니크 섬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폴레옹의 격려에 오히려 당황하고 맙니다. 그는 다시 데크레에게 편지를 씁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확신했자 프랑스의 전 해군과 동맹국 해군의 지휘권까지 내게 맡기는 영예를 내리셨지만 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구속감만 느낄 뿐이네. 심지어 하늘마저 내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피에르는요, 이 피에르 빌레브라는 프랑스 함대의 지휘관인 장군은요, 넬슨과의 이 트리팔가 전투에서 자신의 실패를 예상하게 됩니다. 1805년 6월 3일 넬슨이 마침내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습니다. 빌리브는 바로 그 다음날 기술을 유럽으로 되돌려 넬슨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감행하죠. 그러나 나폴레옹도 빌리브도 런던에 있는 한 노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804년) 바람경은 프랑스 해군의 몰락을 계획하고 영국 침략을 막기 위해 은퇴 생활을 접고 현역에 복귀해 있었습니다. 당시 바람경은 거의 80에 가까웠지만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9개월 동안 기본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해군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두 개의 주력 함대와 그 사령관인 콘월리스, 넬슨과 함께 프랑스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연구하고 사령관들을 도와 대응할 계획을 짰죠. 바람은 두 사령관이 적임자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는요, 프랑스랑 영국의 해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프랑스의 왕인 나폴레옹은 영국을 차지하고 유럽 대륙을 전부 다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욕망이 있어서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805년 10월 21일에요. 대영제국, 그러니까 이때는 대영제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영국이 사람의 넬슨 제국,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람이죠. 넬슨 제국이 트리팔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약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바닷가에
약간 절벽이라고 하면 될까요? 바다 또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모양을 한 육지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육지에서 트리팔가 곧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요. HMS 빅토리라는 배에 탑승한 허레이쇼 넬슨 제독이요. 27척의 영국 함을 이끌고요. 피에르 빌레브가 이끄는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경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프랑스보다 영국이 해군 그리고 해군들이 이용한 전술에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요. 넬슨은 이렇게 해상 전략을 사용해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영국 측은 배를 한 척도 부서지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 않고요. 군사들은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 400명, 그리고 부산 1200명이라고 비교운 가벼운 피해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전 중에 프랑스 측 총탄에 저격이 되게 돼서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이 넬슨 제독도 전쟁 중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스페인 해군은 수적으로는 우위였지만요. 전사 3,200명, 포로 7,000명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전투에서 트리팔가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요. 어떤 식이게 됐냐면 프랑스 스페인 함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프랑스가 직접 영국을 침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해군들이 어때요? 강하고 영국 본토, 영국 그 육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이기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륙을 봉쇄하고 영국의 힘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이 비슷하다고 하는지 선생님과 다음 사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